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어느새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014년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한 셈이죠.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와 최근 개각에 이르는 동안 사실상 경제국정이 중단되면서 후반전의 시작이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는 70여 건의 경제 활성화법이 지금 표류하고 있고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죠. 또 우리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경을 치다입니다만 오늘 경제 경을 칠 만한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하반기 우리 경제 운영에서 해법은 있을런지 걱정이 앞서는데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이 내용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국내 주요 민간경제연구원에서 일제히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진 원장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상반기 성장률 예상치인 3.6%보다 0.5% 내리 3.1% 하향 조정했다고 잡았는데요. 이는 우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는 게 아니라 이중 침체의 시기로 초입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3대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 경착륙과 미국 금리 인상, 두 번째로는 일본 소비세 인상, 세 번째로는 유로존의 양적 완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변수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자릿대를 코앞에 둔 환율 문제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 강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하반기를 기점으로 악화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외 불안 요인들과 맞물려서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내수 침체 상황을 두고 역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민간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요즘 날씨 같은 하반기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 전망. 안팎으로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점점 더 과시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달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좋은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날씨 더 더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전문가 모시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양준모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에 이제 유달리 캐스터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을 좀 살펴봤는데 대외 경제 여건 먼저 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반기 경제 또 변수가 아무래도 미국 경제일 수 있을 텐데요.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의 속도, 그것이 또 미국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지금 선진국 경제는 비교적 양호하고 예. 신흥국 경제는 좀 부진한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제가 양호하다고 하는 그 중심에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사실 조금 분기별로 보면 성장률이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올 1,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는데 예. 그렇지만 이것은 1, 4분기는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한파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이제 좀 성장이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을 한 거고 2, 4분기 이후에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이제 그 규모를 계속 이제 축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 들어와서 5차례 걸쳐서 이제 FOMC 즉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매번
100억 달러씩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이제 축소를 줄여와서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8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줄어서 350억 달러를 7월부터 이제 예. 자산을 매입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조치, 즉 예.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만 뭐 언제쯤 가서는 이게 이제 제로가 되고 전혀 그 시점은 매입을 언제쯤으로 못하고 보세요, 교수님? 대략 지금 예상컨대 한 10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예. 2단계로는 이제 자산을 매입을 했던 것은 자산이라는 것은 국채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있는 이 주택담보부 증권 즉 MBS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합쳐서 지금 350달러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월쯤 가서는 이게 제로가 되고 예. 그 다음 2단계로는 이걸 매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RB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 규모가 양적 완화 이후에 지금 예. 3차 양적 완화입니다만은 약 한 4조 한 3,400억 달러 정도 현재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그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국채는 괜찮은데 예. 여기 지금 리스크가 있는 이 MBS까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를 비전통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적 통화 정책은 리스크가 없는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해가지고 통화량을 조절을 했는데 이번에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MBS 주택담보부 증권까지도 이거를 중앙은행이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예. 비전통 통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각할 것이고 3단계로는 이제 내년 중반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예. 미국의 실업률. 예. 실업률이 한때 2009년 10월에 10%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보니까 최근에 6.1%가 떨어졌거든요.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예. 주택시장도 상당히 그 주택 가격이 S&P 그 지수를 보면 K-실러 지수를 보면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양적 완화는 계속 뭐 예상대로 축소를 해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예측은 이제 금년 중 내년 상반기 가서는 양적 완화 이제 완전히 출구 전략으로 갈아탈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 어떤 찬물을 끼얹는다든가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미국도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 초에 양적 완화가 이제 축소가 되고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선진국은 회복이 되고 후진국은 좀 부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선진국조차도 아직 확실한 경기 회복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만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여전히 경기가 미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기 회복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양적 완화 계획을 뭐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쪽에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의 축소가 출구 전략과 함께 내년도 하반기가량 돼야 실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도 미국의 경기는 좀 살아나고 있지만 유럽 전 국가들의 경기는 뭐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부채 위기는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만은 유럽전의 경제 올해 어떻게 하반기에 예상을 하시는지? 사실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선진국 경제가 양호하다라고 하는 그 미국 경제조차도 사실 불확실한 측면이 물론 있죠. 미국만 홀로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또 이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선진국 경제 중에서도 이제 보면 유럽 경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불안한 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유럽 국가들의 그 재정 상태가 뭐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에 의해서 개선된 게 아니고 일단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사실은 과잉 채무국들이 만약에 어떤 그 지원 요청을 해올 경우에는 무제한 채권을 매입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ESM, 유럽 안정기금의 그런 어떤 조치 때문에 일단 그 위험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겠고요. LTRO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출 제도 이런 거를 이제 좀 운영을 하면서
좀 안정됐는데요. 사실은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그 불안정합니다. 작년 2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뭐 굉장히 그 아주 낮은 그런 플러스 성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하고요.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금리가 국제 금리가 7%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7%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디폴트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이러한 그 수준의 그런 어떤 기준선이 되는데 그런 아주 불안한 상태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죄송합니다. 유럽의 ECB는 지난달에 이 그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또 0.1% 정도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발언을 드라기 이 총재가 어제인가요? 그렇게 그 22회의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2회의에서 그렇게 밝혔죠. 사실 지금 그 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지금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위험성은 계속 잠재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해결되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급한 불을 끈 상태에 불과하고요. 이제 유럽의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급한 불을 껐지만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이런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IMF 위기 시기에 구조조정, 혹독한 구조조정을 당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유럽에서도 벌어질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 통화정책에 아주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ECB에서는 지금 은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은행의 그 건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행은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지난해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경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하면서 한편으로 신용을 축소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로 지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존의 경기 회복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이런저런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관련된 체력이 틀린 많은 국가들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독일의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그나마 독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전체 유럽 경제 성장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독일은 사실은 유로화 약세의 그 혜택, 판사이익을 많이 누렸고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가 대폭적인 흑자를 2천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죠, 매년. 그렇기 때문에 독일 경제는 상당히 견실하죠. 나머지 프랑스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런 그리스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길 때 하루짜리 그 예금 금리에 적용하는 게 마이너스 0.1%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금을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예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실업률이 유럽 국가들의 그 평균 실업률을 보면 지금 11%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은 6%대, 일본은 3.5%, 우리도 3.7%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번에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는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금년 하반기 중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 경제가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8% 이상의 고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7%대 저성장, 우리로서는 고성장입니다만 그쪽 입장에서는 저성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어느 경제나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금융 부실이 나타나고 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에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버블 현상을 보였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침체할 것이다, 또 급락할 것이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꾸준히 이제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고 또 양적인 성장 위주에서 질적인 성장 위주로 이렇게 전환한 중국 정부의 또 어떤 정책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7% 중반, 7.5%대에서 연착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계 경기, 미국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중국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조금 다소 유보적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예. 그래도 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경기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내에 또 그런 양극화 현상 언젠가는 또 그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또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교수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예, 보시는지. 방향을 보면은, 네. 과거에 11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죠. 그때 연평균 성장률이 11%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7%대로 많이 떨어져요. 작년 7.7%, 올 1사분기 7.4%인데, 그 OECD가 그 전망을 한 거 보면 각국의 잠재 성장률, 2030년 이후 거를 예측을 한 걸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면 중국의 그 성장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30년 정도 되면 3%대로 떨어지는 걸로 가장 많이 떨어진 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한 1%까지 떨어지는 걸로 분석을 했지만 그러면 중국 경제가 설사 조금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뭐 9%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밑에 쪽으로 7%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의 그 과잉 설비 규모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로서도 이 과잉 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철강이나 시멘트라든지 뭐 유리, 알루미늄, 조선 이런 5개 업종에 걸쳐서는 이 각 기업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좀 자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그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그 설비를 많이 늘려왔던 게 이제 위축되면은 결국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좋을 때는 괜찮겠지만은 이게 이제 아까 보면은 조금씩 이제 올 들어와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금 그 주택가격이 지금 상승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이라든 일반 그 대출 수요자들이 이 은행권에 돈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은행권에서 뭐 심지어는 전당포나 뭐 사채시장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지금 한 18조 위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은행권 대출이 한 40% 정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처럼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금 속도가 우리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또 저출산도 좀 문제되지만 이것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좀 앞으로 떨어질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지금까지와 같은 이러한 그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낙관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도 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좀 축을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중에는 좀 서비스 업종의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소비재, 제조 업종의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또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중국 경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 아주 효자 국가였죠. 근데 우리가 수출품은 주로 이제 중간재, 중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세계 무역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래서 항해나 이런 북경이나 이런 큰 도시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업이 진출을 해서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방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중간재라든지 중화학 고급에 수출하던 것이 이제 길이 막히면서
우리 경제에는 그렇게 호재만은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워낙 큰 경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물론 그 8% 이상의 고성장은 뭐 이미 시대를 지났고요. 그러나 저성장 과정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경제로 남아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어떤 그 경제 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미국, 유럽, 중국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그럼 한번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베노믹스로 일본이 어떤 반전을 꾀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좀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아베노믹스는 아베가 이제 집권한 게 2012년 말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화살을 이제 썼죠. 그러니까 뭐 대담한 통화 정책, 그다음에 기동적인 재정 정책, 그다음에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 정책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과 성장 정책 이 세 가지를 이제 정책 하나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회복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는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그래도 회복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제법 좀 높아지고 그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일본도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에 지금 현재 올 들어와서 매월 약 13조 엔을 지금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 그래서 약 2조 엔은 장기 국채. 그래서 나머지 11조 엔을 이 단기 국채. 이걸 이제 대부분이 단기 국채입니다. 이걸 매입을 해서 시중에 그냥 통화를 뿌려내는 거죠. 지금 보면 연장기를 막 돌려서 뿌려내고 있는데 그 힘으로 지금 회복은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4월부터 올 4월부터 지금 소비세를 5% 8% 인상을 했기 때문에 4월 통계를 보니까 생산과 소비가 많이 뭐 두 자릿수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동안 앞당겨서 이제 자동차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내구재를 샀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4월부터 소비세가 올라갔다 보니까 앞당겨진 소비가 이제 그 충격을 미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과거에 1997년에도 한번 그런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비세를 3% 5% 올렸다가 경제가 또 곤두박질 쳤거든요.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엔화 환율이 한 77엔에서 지금 뭐 102엔까지 뭐 거의 30% 이상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지금 2011년부터 지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에 한 거를 이제 보면 그 후유증이 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낸 돈을 언젠가는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 반대 급부가 또 어떤 반사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금 양적 완화에 기초한 아베노믹스 결국에는 실패해서 정부 부채만 더 늘릴 것이다 하는 의견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요즘 근데 아베 총리 얘기 나오면 조금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아베 총리의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일본이 갖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환율 정책에서 사실은 고평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고령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일본 경제가 계속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재정 지출을 늘렸는데 국가 부채만을 늘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무제한 풀어서 돈 가치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한번 이걸 개선해 보겠다 하는 것이 뭐 아베노믹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은 통화를 아주 공격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은 단기간에만 유효한 정책입니다. 이 단기간에 이제 그러한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의 그 보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업 쪽에서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 발견되지 않으면 역시 또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그 재정 건전하든 구조조정이 힘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베노미क्스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급등을 할 겁니다. 또 이에 따라서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정책은 나만 살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주변국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 한 1, 2년을 우리가 지켜보면 아베노믹스에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생각됩니다. 지금 쭉 글로벌 경제를 살펴봤는데 여전히 시장마다 좀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시장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출 주도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만만치 않은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변수가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환율 부분을 많이 걱정들을 많이 네. 한 거죠.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수출을 많이 하시는 네. 그런 기업인들은 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압력은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1,000원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뭐 1,01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는데 1,000원이 붕괴되는 것 심리적으로 상당히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붕괴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봅니다. 저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부분인데 제가 계산해봐서 1998년 이후에 계속 매년 흑자인데 예. 누적 흑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3,640억 달러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누적시킨 그 경상의 흑자가 3,640억 달러,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해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유출시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경상이 이렇게 흑자가 난 것만큼 우리가 외환보유액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일부는 지금 환율에 지금 절상 압력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작년에 799억 달러 흑자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GDP 대비 7%라고 하는 것은 뭐 독일이 한 2천억 달러 넘게 예. 2,40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는데 예. GDP 대비 규모로 본다면 한국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흑자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원화가 계속 그 절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만큼 외화 공급이 많이 지금 예.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일본의 플라자 합의 때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이죠. 이때는 240원에서 2년 만에 120원까지 이제 절상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대해서 경상이 흑자 때문에 또 미국은 경상이 적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환율을 좀 조정하자 해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라도 이런 쪽에 압력을 가한다면 예. 뭐 900원, 8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환율이 역시 걱정이죠. 네.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수출 주도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 환율 이제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절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외환 위기 날 때에도 우리가 이제 절상을 기조를 가졌는데 경상수지가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외환 시장에서 이제 외환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뭐냐면 경상수지 물론 이제 흑자가 나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수출이 아주 굉장히 잘 돼서 흑자가 난 게 아니라 수입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어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우리가 보이고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이런 불황형 흑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니까 계속 절상 압력이 있고 이래서 수출은 점점 안 되고 있고 내수가 침체해 있으니까 또 수입은 줄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율의 불균형 과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 그리고 환율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잠시 준비한 화면 좀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도 따뜻하니까 이제 사람들 돈 안 쓰려고 다 보시라고 싼 것만 찾으셔가지고 장사는 이제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한 30% 떨어졌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저번 달보다도 많이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장사 잘 되면 좋죠. 저희도 돈도 벌고 경제 왜냐면 지출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매상이 올려줘야지 지출도 나가는데 매상이 안 되니까 지출도 막 밀리고 막 힘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한 30-40%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임대료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부담되고 아무래도 뭐 재료값이나 이런 게 작년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 많이 좀 재료값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예, 원화절상 압력을 받을 만큼 계속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민 경제는 빡빡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몇 분 인터뷰 내용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서민 경제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수준이죠? 네, 하여 뭐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하지 않은 적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글쎄 서민 경제 힘든 것 같아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경상수 흑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에 비해서 우선 저축에 비해서 사실 소비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도 안 되고 있고 물론 저축은 가계 저축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포함한 그 저축률에 비하면 지금 투자율이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축과 투자의 그 갭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수입이 되는군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나오고 이거 경상수지 흑자가 나니까 환율이 절상되고 예. 기업은 더 어렵고 악순환이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아까 우리 여기 자막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 왜 체감 경기가 좋지 않느냐라고 일반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물가 불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그 통계상의 문제는 없어 물가가 높지는 보이는데요. 않는데 그러나 이제 보니까 5월달, 6월달에 전년 동월 대비는 1.7%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라고 그래서 거기는 석유류하고 이제 뭐 농산물 뺀 거 이거 한 2.1% 올라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 물가 때문에 그런 다만 물가 중에서도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물가 뭐 예를 들어 가스 요금이나 수도 요금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올랐어요. 예. 6.4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좀 하소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물가는 아직은 큰 어떤 부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 일부 물론 서비스 요금 빼고는요. 예. 두 번째가 이제 보니까 그 일자리 부족을 들고 있거든요. 특히 청년층일수록 이제 일자리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체감 경기가 나쁘다. 그렇게 그렇죠. 느끼고. 소득이 지금 늘어나지 지금 않는. 우리나라 실업률 3.7%인데 청년층은 8%를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실 뭐 실망 실업자, 구직 단념자 이런 것까지 합하면 뭐 실업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 실업자까지 합치면 상당히 실업이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세 번째는 역시 내수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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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수부진의 그 이면에 또 보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들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딱 그 이자 갚기 바쁘고 예. 가계부채.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예. 그다음에 기업 투자 부진 이런 걸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체감 경기를 나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늘 이제 우리 경제 얘기할 때 최근에 가계부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예. 좀 불안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수 부진 얘기를 이제 할 때 이제 가계부채 얘기도 예.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수치상으로 보면 예. 지난해 이제 저점을 찍고 서서히 완만한 경기 예.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고비형 구조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대 보험 내야죠. 예를 들어 또 뭐 여러 가지 비용 납부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올랐죠. 등등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비형 구조를 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또 가계부채 문제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이러한 그 체감 경기가 살아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더욱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체감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식적인 통계도 이미 다 꺾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기가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우리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고비용 구조로 되어져 있다.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 네. 지금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공장보다 국내에 있는 공장 인건비가 높은 것 같고요. 그렇죠. 생산성 제가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임금 대비해서 생산성이 한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제점을 좀 해결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임금 인상과 이제 생산성인데 예. 뭐 임금이 올라도 생산이 더 많이 그런 형성이 문제가 되면 없겠죠. 뭐 예.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생산 비용이 예. 적게 들어 실제적으로. 그런데 임금이 더 많이 올라도 생산성은 답보 상태에 있으면 결국 그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거기다 미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최근에 그 에너지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셰일 혁명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생산되는 가스, 셰일 가스와 그 셰일 오일 때문에 사실 WTI 서브텍사스 중진료가 두바이 유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낮은 에너지 비용을 가지고 전체 제조업들이 아주 값싸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지금 임금, 생산성, 자본 비용,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죠. 원가 구조 경쟁력을 지금 또 굉장히 한 가지 제가 상실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싶은 예. 것은 이 가계 같은 경우 가계 부채 문제가 가계부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에 최근에 이게 이 통계를 보면 미국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한때 13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장기 추세선보다도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가계가 그만큼 디레버리징, 다시 말해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여유가 생겨나고 그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0%를 넘었습니다. 계속 일방적으로 상승만 하거든요.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 압도적으로 지금 가계부채 중에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담을 줄이거나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잠겨 있기 때문에 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그러니까 원리금 내고 하고 아까 뭐 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공공요금 내고 뭐 교육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가서 비싼 것도 못 사 먹고 사람들이 쓰질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또 지적하는 것이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운 여러 가지 복지 관련 공약들 이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가서 증세 문제가 다시 이슈화가 될 것이다. 그럼 지금 내수 살려야 되는데 세금 늘어나면 아무래도 내수가 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보십니까? 참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정치권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 부채를 한번 통계를 보면요. 예. 이제 1997년 이후로 우리가 IMF 사태를 맞이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부채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IMF 위기 대응에서 늘어난 부분을 이제 노무현 정권에다가 좀 앵겨서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유례 없이 우리가 165조 이상의 그 국가 부채가 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쳐가지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한 3조 정도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정부도 국가 부채를 이제 줄여서 재정 건전화도 시키고 또 공공 부분 부채도 또 줄여서 이거 해야 되는데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앞으로 이 복지 수요는 고령화가 정말 더 급격히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일본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복지 제도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은 정말 묘수풀이를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은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유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는데도 교통 그 양은 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뭐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거죠. 세종시 모든 우리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시죠. 또 이제 혁신도시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있죠. 전국을 하루에 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하면서 이동하면서 회의를 해야 될 판이 됐습니다. 이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세계 이러한 전반에 고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예, 고비용 구조가 정착이 예. 돼서 향후에 이런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쉽지 우리 않겠죠.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도 좀 살펴봤고요. 어려운 내수 시장도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내수 시장을 좀 우리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가졌던 오찬 간담회에서요. 하반기에는 체감 경기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사실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몇 년째 이 내용이었지만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신 것이 이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이라는 것을 이제 내놨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의 정대진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제조업 혁신 3.0 전략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조업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 세계적으로 제조업 개념의 그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예,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제조업도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6월 26일 대통령 모시고 이 제조업 혁신 전략 3.0 이러한 이름으로 저희들의 우리 제조업의 바람직한 변화 모습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예, 그 세계 제조업의 큰 변화와 흐름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조업과 다른 그 IT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타 산업과 융복합이 확산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흐름은 우리 시청자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D 프린팅이라든지 예. 스마트 공장처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생산 방식이 또 등장하고 있고 예, 또 세 번째 흐름은 R&D라든지 생산 공정과 같은 그 제품의 가치 사술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최적 입지를 찾아서 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도 융합 신산업 중심으로 시급히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네. 이렇게 인식하고 이번 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 네, 과장님 융복합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환경에 의한 어떤 그 공정 자동화에 의한 경쟁력 확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오늘 토론 중에도 나온 얘기가 우리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고비용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담겨져 있는지요? 네, 사실 이번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나온 배경이 예, 우리 경제 그 고비용 구조 하에서 어떻게 예.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고민하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확실히 우리 기업들이 예, 끝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만들어주자라는 측면에서 예, 2020년까지 1만 개 공장을 스마트화하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제조업이 현재 지금 세계 5위의 경쟁력에 있습니다. 예, 그 5위를 갖다가 앞으로 4위, 3위 그리고 1위까지 하려면 꼭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예, 우리 제조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소재 그리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소프트웨어 이러한 분야에서 빨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제조업 3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제조업이 끊임없이 혁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사람과 입지 그리고 연구 개발입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예.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정대진 과장과 함께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조업 혁신 3.0 전략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생산성을 좀 높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지금 모르겠는데 또 현대기아차 예를 드는데 지금 유럽 공장이라든가 미국 공장에 자동화된 그 시스템을 국내에 지금 도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 스마트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공정이 자동화가 되게 되면 품질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겠지만 일자리가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좀 상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참 제가 어려운 문제죠. 현 정부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예, 그 노사정이 예, 이러한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어떤 정책, 산업 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도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독일이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예. 독일이 최근에 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조업 혁신 3.0인데 독일은 4.0입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그 IT, ICT, 그 정보통신 그 기술을 그 융합을 하겠다는 융합, 거예요. 예. 뭐 대동소이합니다. 일본도 산업 재형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창조 혁신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마다 지향하는 건 뭐 똑같아요. 우리도 융합하는 거고요. 독일도 융합하는 거고. 일본도 사실 창조. 사실 뭐 그런 트렌드로 가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걸 누가 더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갈리는 거죠.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노사정이 합의를 완전히 이끌어냈습니다. 예.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2003년에 2005년에 우리는 임금 인상을 조금 억제하더라도 우리가 일자리 유지를 하겠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제조업 경쟁이 굉장히 그 막강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노와 사가 대화가 노사정이 지금 대화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이 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이제 현 정부 내에서는 그걸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은 가시적인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그 ICT 융합하는 건 좋은데 아까 인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인재가 제대로 양성이 안 되면 그건 사실 또 그림의 떡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말 실사구시적인 그러한 그 교육도 좀 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예. 제가 독일 자꾸 말씀드리는데 독일은 바로 그 듀얼 시스템 이중 교육 제도를 통해서 예. 현장의 그 실습과 그 학교의 이론을 아주 적절히 융합을 해서 약 70% 정도의 예.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이공계로 가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산업의 기업의 지금 중추적인 인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동차 기계가 생산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노사정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고비용 구조 좀 해결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이 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 협력에 의한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지금까지 우리 경제 이끌어왔는데 한 단계 더 약해서 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좀 또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노동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하죠. 예, 제가 더 언급을 하면요. 지금 우리가 노동계도 조금 이제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하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 지하철 사고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의 결여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실온 IT 기술에 결합된 그런 새로운 그 시스템으로 바꾸려 해도 예. 여러 가지 또 노사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다 이런 후문도 들립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남은 인력들은 안전을 위해서 더 국민들의 서비스하는 인력으로 배치하게 되면 예. 이게 윈윈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울산 자동차 공장의 문제점 이런 것도 이미 우리 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의 그 개혁, 구조 개혁이 이제 필요하고 또 노동계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말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기술 개발에 다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잘하느냐는 문제인데 저희가 R&D 자금으로 18조 정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 R&D 자금을 배분할 때도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구호를 갖다 붙여서 이것이 정치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D 나눠먹기식의 나눠먹기식하고 있었죠. 정치화됐기 때문에 이 R&D 생태계도 우리가 혁신해서 저야말로 국가 혁신 시스템이 효율화돼서 예. 우리가 온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예.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면 제조업이 우뚝 쓸 것이고요. 예. 이 제조업이 우뚝 쓰면서 전 분야가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조업도 제조업은 사실 선진국들의 산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대부분 요식업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부가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아무래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조금 완화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버리고. 예. 그 대통령께서는 그걸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융합을 하려면 결국 그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그 규제가 대부분이 20세기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걸 21세기의 산업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100마일로 달린다. 법제도 멜비 쫓아가는 토플러가 그 거예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법은 1마일로 달린다. 그러니까 뭐 이 법을 만드는 사람, 국회 이런 데 굉장히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환경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과거의 환경 규제를 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 규제를 어떻게 혁파하느냐. 예. 근데 뭐 말은 굉장히 무성한데 이게 정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죠. 좀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민원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그런 것보단 자 교수님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분여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좀 높이기 위해서 장제 성장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혁신 시스템, 예. 국가 혁신 시스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합심해서 갈등 구조를 좀 정선하고 그야말로 이제 어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서 온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우리 사회가 좀 잘못된 왜곡된 그 평등 의식에 대한 시선을 좀 접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좀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하반기 경제를 전망해봤는데 오늘 두 분 모셨었죠. 숭실대학교 온기훈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듣기만 해도 참 답답한 얘기들 많았죠. 안 그래도 날도 덥고 장마철에 짜증나실 텐데 여러분을 더 짜증나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남은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